그 용산 개발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여쭙겠습니다. 그 용산은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창이라든가 한강 주변으로 엄청난 그 개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던 거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오면서 뭐 계속 부정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제한이 가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용산에 대해서 어떤 그 개발 계획이랄까 청사진 같은 걸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어떤 제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60이 다 돼갔는데 사람이 다 평소에 자기가 우선적으로는 가치를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선거자는 좋은 이야기 많이 했지만 되고 나면 자기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바로 용산 이전부터 하는 걸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오세훈 후보님도 평소에 자기가 생각합니다. 한강 레상스, 세빛둥둥선,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용산 국제복합기지, 이것도 이전에 이미 했던 거잖아요. 재선 시장 때 하다가 용산 사태 나면서 이렇게 취소됐던 거잖아요.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을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어서 31조를 투입해서 서빙고도까지 다 해가지고 크게 하다가 결국 실패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국제 업무지구를 만든다 그랬을 때 저는 막 건물만 지어놓으면 바로 무슨 막 외국 유명 회사들이 들어옵니까? 제가 인천시장 했을 때 보니까 청라, 영종도, 송도를 막 개발하고 아파트 수를 만들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뭐 유치가 안 되니까 유령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송도를. 제가 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GCF, 뉴욕 주립대, FIT, 조지 메이슨대, 겐트 대학,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치해서 새롭게 아파트 수비에 된 유령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산 기창에 막 건물을 때려진다고 국제 업무지구가 됩니까? 그래도 송도 같은 데는 경제특별자유국이라 지방세 면제, 5년, 10년 면제라는 여러 가지 세제 특혜가 있고 땅값을 싸게 줄 수 있었으니까 유치가 되는데, 여기 비싼 땅값으로 어떻게 경쟁력 있는 회사를 유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를 만들어 오면 여의도가 다 죽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여의도를 국제금융타운으로 만든다는데 KDB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대하지 못하는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가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용산 기창 16만 평에 만약 유엔 본부를 유치하게 된다면 여기는 우리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된다면 주변이 유엔 관련 기구나 외교, 수없는 그런 마이스 산업의 토대가 되고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동시에 여의도와의 경쟁관계 아니라 여의도를 국제금융센터로, 보안법 강화로 홍콩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금융 핵심 기능들을 유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에 그 용산 공원 부지를 한 10% 정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한 10만 채 정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위주로 해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대통령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국가부지니까 국가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어쨌든 서울시장도 많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다시 이 용산 공원 부지를 일부 활용하는 그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안할 생각이 있으신지 듣습니다. 이번 제가 41만 호 프로젝트에 일부 정비청 등의 일부를 활용해서 청년주택 일자리 공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대선 때 공약은 그대로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정권을 잡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상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 공약을 기초로 보완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존 고민은 어떤 거냐면 직주 근접도인데 직장과 주거를 가능한 짧게 연결해서 이 출퇴근 통근 시간의 번잡도와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송도를 그렇게 개발했었는데 일자리, 놀자리, 잠자리가 한 곳에 컴팩트하게 모여져서 걸어가서도 골프장을 갈 수가 있고 걸어가서 직장을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있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듦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고 시간을 줄이는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서울을 세 군데로 나눠서
마곡지구는 IT 분야의 집중으로 만들어내고 용산 분야는 AI 분야, 홍태창, 홍릉, 해릉, 창동 쪽은 저희가 창동의 아레나와 이제 농구 쪽은 저희가 바이오 분야가 들어갈 텐데 그렇게 특화시켜서 거기에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주거가 같이 연결해서 직주 근접도에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만 짧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 청와대에 있던 이를테면 거의 모든 이제 시설과 인원이 용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뭐 본관이나 영빈관이나 뭐 출추관이나 그 주변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 경비 부대들 그 부지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와 청와대 그 주변의 산재한 부지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그걸 다시 쓰려면 함부로 그걸 뭐 전용하거나 매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시작이 되면 그 주민들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 용산 문제와 함께 연결시켜서 테스트포스를 만들어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올해 기자 31년 차인데 92년부터 정치 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도어스텝으로 기자들과 매일 만나서 이렇게 토론하거나 질의응답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 소통이 문제가 많이 됐고 또 현재 새로 설치된 용산의 대통령실과 그 사무실 설치 같은 거 보면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프레로만 볼 건가, 그리고 좀 더 많은 기대와 지지를 하는 것도 필요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청와대 이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유했듯이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공간의 의식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기재해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민 부장께서 사대문 밖으로 대통령 왕국용 등 첩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의미심장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이 1394년도에 이 한양을 정할 때 인의애지 신에 따라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홍인지는 의가 들어가고 의는 돈이문이 들어 서대문이 의가 들어갔습니다. 지는 북지문, 숭례문 예가 들어가서 인의예지에 따라 사대문을 만들고 오신각에 믿을 신자를 넣어서 인의예지 신에 따라 이 조선 왕조가 되도록 이 어떤 철학을 담아서 이 서울 한양을 만들었는데, 이 경복궁에 그 있던 이 자리를 이렇게 임의로 급작스럽게 국민적 공감도 없이 옮긴 것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 군대가 바로 옆인데 무슨 아관 포천대도 아닌데 주권 국가의 이 대통령 집무실이 외국 군대 허락을 받아 통과를 하고 그걸 겨우 받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저는 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큽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대통령실이 잘 정착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의 문화를 창출해야 되는가 이런 게 더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동산 문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이 서울에서 5%를 이겼는데 가장 큰 영향이 부동산이고 많은 서민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여기 관해서 최근에 입장을 표시한 바도 있고 해서 다음은 부동산 문제 성지영 MBC 부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정책상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부동산 정책일 것 같아요. 사실 후보께서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가감히 결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 상향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불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실패했다고 보시나요? 실패에 떠나서 부족했다,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급과 세금과 금융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1인 1주택자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겠다, 양도세 중과 유예하겠다, 이게 사실 대대적인 세제 개편 관련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서울시장 권한이라기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 네. 문제고, 아까도 잠깐 모두 발언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득하고 관철시키시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양도세, 종부세를 11억,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약 7, 80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했습니다. 부자 감세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도 반대했습니다. 당정회의에서 제가 큰 소리로 청와대 측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제가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한 뚝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번도 우리가 세금을 내리면 집 있는 사람한테만 그 부담이 가고 집 없는 사람한테는 그 거둔 세금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은 대단히 착각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부추한 것처럼 그런 동기에 맞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의 무능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때리면 당연히 집주인이 갑인데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자는 세금 올려서 집 가진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 그 사람 집 없는 사람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5% 룰을 만들면 관리비를 더 올려가지고 유예해 나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제가 보완해서 2주택자가 지금 6억 이상이면 중과하는데 1주택자를 11억 몇세 장 올려놓고 주택 2개 가졌다고 6억부터 중과를 두면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비해서 이게 불공정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바꾸라고 강력히 어제 기자회견했고 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우총에서 수렴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같이 5선 당대표 출신이 오히려 이런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 올라온 댓글을 보면 물론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면에서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지난 5년간은 뭐하다가 내지 다주택자들을 지금까지 재인식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대선도 패배했고 채찍을 맞았고 지난 지방선거도 그런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변명을 하자면 당시 송영길은 총리를 한 것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었고 당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말기였는데 과감하게 세제를 완화시키고 공급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물론 여당의 중진으로서 왜 지도부가 아니라고 가만히 있었냐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보지만 국회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당의 지도부가 아니면 그걸 변경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되자마자 이것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국께서는 주택 임대차법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임대차 3법 관련한 본회의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모두 찬성표를 던지셨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작용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 의무 임대기한 1년이 2년으로 바뀔 때도 이러한 무수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상당히 충격이 있었죠. 지금 이제 2년을 4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올해 8월에 1차 임대차 갱신권을 이제 행사했던 분들의 임대차 기한이 종료되면 이중 가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착한 임대료에 제한을 해주고요. 5%를 지키는 그런 임대료에 대해서는 50% 보유세 감면을 일시적으로 좀 촉구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증금은 제가 제안하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도 공급 확대 얘기하셨는데 그 질문 잠깐 드릴게요. 사실 서울에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공급 확대 핵심이 결국은 재개발과 재건축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적률 500% 얘기하셨고 안전진단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음마아파트 25년째 지금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사실 2010년에 통과를 했는데 만약 후보께서 서울시장 되신다면 음마아파트는 재건축될 겁니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문제도 제가 재건축 만날 텐데요. 이제 재초안 문제. 그러니까 재건축은 주로 이제 아파트 쪽이잖아요. 재개발은 이제 강북 쪽에 주로 비아파트 쪽이 될 텐데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다시 집을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로 민간으로 공급되는 양은 적습니다. 오히려 재개발의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공급량이 높아서 재개발을 촉진시켜내야 됩니다. 강북 쪽에 주로 되고 있는 그런 재건축 분야도 안전진단이 30년 안전진단 안 된 데가 어디에 있겠어요. 목도 요즘 같은 건축 기술에. 그러나 수도관에 녹이 슬고 구조가 너무 낡아서 새로운 형태의 레이아웃을 바라는 요구를
그냥 투기적 소유라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걸 풀어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마아파트 문제는 50% 정도가 임차인 음마아파트 중입니다. 임차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임차인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임차인들을 500% 용적률로 하면서 전부 다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이 재정착 문제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음마아파트 거주민 50% 이상의 세입자인 우선 입주권을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용적률 상향하고 가구수 늘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정비사업 핵심은 사실 소유자한테 있는 건데 소유권이 없는 임차인에게 입주권을 주면 전혀 부작용이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일까요? 예를 들어 내보냈고 뭐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서 분양권을 받는다든지. 아니 일단은 500%게 되면 일단 현재 평균 250% 용적률이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합원들은 일단 새로운 집에 자기 몫을 받고 추가되는 분을 분양해서 추가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분양자를 굳이 이 집 주인이 꼭 선택한 사람으로 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0% 주는 자체가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다. 근데 이제 거기서 논란이 되는 게 재초안 문제, 즉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문제가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나올 때 20%씩 재초한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재개발의 걸림돌 중 하나인데 이 액수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찌됐건 분양이 누구나한테도 분양할 텐데 거기에 바로 들어온 사람은 전세금 인상의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2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상생의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분양의 기회를 주는 분양, 소분양의 기회 받을 수 있는 그 집에서. 그럼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경우에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무래도 좀 낮은 금액.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이 프로젝트가 집값의 10%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그게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건 공공개발이시죠? 그렇습니다. 공공개발에 있어서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주로 SH가 주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음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아니 그 문제는 그 음아파트에 어떤 방식이 될지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도 제한 문제 잠시 주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서울시 2040 도시계획 개혁에 따라서 사실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묶어놓으셨던 게 있잖아요. 보도 제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 60층 높이로 올라간다고 하고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 기획이다 해서 속도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통기획에 대해서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민간에게만 의존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개발, 제가 이번에 41만 원 공급은 주로 80% 부지가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둔촌동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철근값과 시멘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시공사와 조합 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했더니 조합원들이 불신해가지고 조합집행부를 규탄하고 있는 게 둔촌동 지금 강동구이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쟁 그리고 민간에 맡겼을 때 조합집행부와 시공사 조합원들 간의 갈등, 정보의 불투명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이 되면 공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공급에 근본적인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정확히 같이 병행돼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제한이 보도 제한 문제는 풀어주는데 그 안에서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제성을 갖고 판단해야 되고 이제 시범 아파트에도 저도 대학 4학년 때 그 시범 아파트 제 형 집에서 살았습니다만 그 아파트를 개발했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일조권 침해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도 변호사 시절에 일조권 침해 가지고 유명해졌던 건데 과연 그러면 500% 35층을 했을 때 동간의 일조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제인데 저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그런 건축 기법과 공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만약 실패한 부분을 굳이 지적을 한다면 국정 운영이 그 본연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이념적인 취향 이런 데 편향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정책 같은 경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주택 안정적 공급 그리고 그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택정책은 이 부자 징벌적 징세를 통한 또 그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반이 징벌적 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별한다는 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부족한 수준? 네, 뭐 실패 뭐 이렇게 다 규정해서 좀 그렇고요. 뭐 십자가 받고 이러지 마시고 문제가 있었죠. 잘못을 제가 수차례 반성을 했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부동산을 몰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다 올라가고 다 올랐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식이 그냥 집 한 채만 가져라 한 사람이 두 채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련 공산당도 모스크바에 집 있고 다차라는 별장을 지방에 다 가지고 있는데 1인 1주택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오히려 1가구 1주택도 시골에 부모님들 모시는데 무슨 모텔에서 모실 겁니까? 그다음에 그런 문제에서 과감히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그런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서울시장은 거의 국가 수준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일부 외교 국방을 제외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들인데, 이거는 교통방세 문제를 포함한 좀 민감한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하태원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하태원입니다. 1시간 10분 만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 플로어에 계신 우리 선배 임원분들이나 다들 재밌게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5번째 질문 순서를 받았지만 지금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귀를 쫑긋 하고 한번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엔의 제5본부 유치 공약이 저는 상당히 참신하게 들렸고, 만약 그게 실현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후보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데, 결국 문제는 제5본부가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그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아직은 공약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청사진이 어디까지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토론에 나오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해답을 오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유엔 5본부를 유엔 아시아 본부로 지금부터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시민들이 좀 이야기가 돼서, 유엔은 고정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 당면한 인류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형성 단계입니다. 2차 대전 종전 말기에 2차 대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뉴욕 유엔 본부와 제네바 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핵 문제가 발생하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쿠르트 빌트하임 분이 사무총장을 한 시절에 오스트리아 외교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을 IAEA 국제원자력 기구를 만들고 그 반핵 관련 중심으로 핵 문제 중심으로 제3본부가 비엔나에 만들어졌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UNFCC 기후변화 회복도 시작해서 그 관련 문제를 하기 위해서 케냐 나이로비에 제4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3분의 2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에는 아시아 본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필요성들이 세계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고, 카자흐스탄 이미 자기가 유책에도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기문 총장을 만났습니다. 전폭 동의하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왜 이게 안 됐느냐?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누가 어떤 조직이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재정적 결단이 없었고,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유엔에다가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모든 본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엔이 동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는 한 8천억만 투자되면 50분짜리, 30천원짜리 3개 빌딩을 만들어서 토지 비용이 우리 서울시 토지에 온다면 충분히 재정적 결단을 할 수가 있고, 외교적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시아 공백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추진 본부를 만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이나 우리 외교 한들 모아서 또 한덕수 총리 내정자나 박진 외교부 내정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폭 동의하고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약속을 받았고, 윤석열 당선인을 제가 부천에 오신 날 만나 오찬을 같이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유치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 때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야를 따라 외교적 성과를 이뤘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될 것이다. 마치 제가 인천시장 때 야당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해서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 본부를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엔기가 27개밖에 없습니다. 태국, 필리핀보다 적습니다. 10,000개가 넘는 유엔 관련 기구 중에 70,000여 명의 지금 직원이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분담금비를 7,500만 달러, 약 2.78%의 분담을 하고 있는데 유엔 직원은 121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엔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창을 열 수 있도록 저는 가장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송영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레종도네 오피시에 프랑스 최고 국가훈장을 받아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도움부탁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훈장 수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러시아 오르지나 드루비지 국가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칭화대 제가 방문학자로서 시진핑 핵심 측근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고노다로 고노웨이의 아들 가이무다이 씨는 저하고 17년 친구입니다. 커트 캠베 아시아 자르라고도 저하고도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다 제가 20년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싸웠던 외교인명을 총동원해서 제 임기 안에 유엔 총회에서 이 유엔 아시아 본부가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역량을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0초 질문했는데 5분 답을 주신 거 보니까 자신 있는 분야였나 봅니다. 질문에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당선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등등하고도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시는 거 보니 협업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유엔 본부를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그 공약 속에 보니까 사드 배치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울을 보다 안전한 도시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 러시아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아무도 도발할 수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견 맞는 말씀 같은데, 그걸 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혹시 그 유치 자체를 이용해서 무슨 임계철선 같은, 그러니까 안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임계철선이란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지금 아예 그런 개념 자체를 폐기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임계철선이라는 개념보다는 유엔이 평화를 유지하는 사명을 위해서 감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은 유엔 소총 의결로 50선거로 만들어진 유엔이 만든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유엔이 만드는 이후로 6.25 때 최초로 유엔군을 파견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가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유엔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연이 있는 곳이고, 세계 가장 분단이라는 현실이 남아있는데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웅크타트가 공식으로 인정한 정말 유엔이 자랑할 만한 그런 10대 경제대국이 됐기 때문에 유엔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